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 일? 목숨 내놓고 살긴 이놈도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살궁리를 먼저 하지 죽자고 덤비진 않아 봐서. 의병, 그게 돈이 많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정권하고 그동안의 현안들을 전부 빨리 클리어 시켜버리자.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우로 만들어버리자. 이거는 완전 경악할 얘기죠. 잔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문적으로 그 약간 독특하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과거에 워낙 찬란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친일파의 논리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나는 봅니다. 옛날에 친일파의 논리하고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정치 세력 속에서 나를 좀 서포트해줄 확실한 세력이 없을까 하던 차에 그게 서로가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나는 봐요.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이 워낙 그 자기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 아이덴티티 깔아주니까 너무나 편한 마인드로 나중에 표출되는 거죠. 그런 맥락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전 세계의 유학생들을 유치를 할 때 장학금을 많이 주면서 소위 말해서 전 세계의 1급 두뇌들을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유학생으로 키워서 보내면은 친미파 양성, 이거는 정책적으로 했었어요, 미국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한 게 누구냐면 나카소네 전 총리였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가 그 당시 미국이 그렇게 했던 그 정책을 일본에도 하자 해서 일본에서 한 10만 명 정도 유학생을 유치하자. 문부성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래서 그 문부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한 해에 한 60명씩 정도씩 선발이 돼요. 장학금 받는다고 해서 100% 그거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을 뿌리면 보통 거기에서 한 50%, 60%만 나와도 대성공 아닙니까?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그 풀브라이트 그 장학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A급 전범이에요. 그 워싱턴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준 돈으로 연구자 된 사람들이 그 태반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써왔던 정책이에요, 이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의도를 갖고 장학금을 줬어요. 이제 그래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과거의 일제시대의 독소를 뽑고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자금을 많이 뿌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본에 호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정권의 이념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독립운동을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혐오하는 좀 쪽이에요. 독립운동을 혐오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990년대 사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2002년에 처음 출연을 했어요. 근데 왜 뉴라이트냐? 뉴라이트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 당연히 올드라이트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올드라이트라는 말을 써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왜 뉴라이트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했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정희 전두환 시대 군사 독재에 적극 협력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지향이 반공 하나밖에 없다. 근데 1991년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시효가 더 있겠느냐. 반공만 가지고 사회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일본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이전에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좀 심하게는 주체 사상에까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올드라이트에 좀 혁신의 바람을 불어오겠다라고 해서 새로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는 못하고 찾아낸 것이 19세기 말부터 세계를 휩쓸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저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의 사상이다라고 역사에서 퇴출됐던 자유주의였어요. 예. 시장주의였죠. 이 시장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 경제의 확대 발전이 인류 역사 발전의 유일한 척도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시장 경제는 어떤 도덕적 원칙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제 법칙과 도덕 법칙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 시장에서 진행되는 법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고도 최고의 법칙은 무한 경쟁이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명제가 이 시장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정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무관한 아주 속물적 유물론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립운동가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이런 얘기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끈을 던져주든 뭘 하든 해서 구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사람 어떡하냐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는 사람도 있겠죠.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껏 인류가 형성해온 가치관에 보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더 심하게는 헤엄도 못 치면서 왜 물에 들어가서 저런 꼴을 당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인류가 역사적으로 형성해 왔을 인간관의 이제 인간성의 표준형 또는 평균형이라고 하면 대략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오직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인간관을 갖는 사람들은 이 5번째나 4번째를 표준형으로 보는 거죠. 이걸 과거 사례에 비유해 보자면, 첫 번째 이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도 없으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공동체가 공동체로 유지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 뉴라이트가 집어넣은 이제 시장주의적 인간형은 이익이 안 되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김구가 우리 역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 역사 발전에. 젊은이들 꼬드겨서 폭탄 던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사회 혼란시켰을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독립이 됐느냐. 하다못해 일본의 통치 방식을 바꾸기라도 했느냐. 실제로 우리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 진짜 기여한 사람은 오히려 일본에 협력해서 학교 세우고 언론사 만들고 기업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초를 만들어 온 이런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 역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논리가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돈이 최고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광풍을 타고서 상당히 많이 확산했어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운동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혐오스러우면 당연히 이제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어떤 정의 또는 가치, 공동체적 도덕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위선으로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독립운동 혐오는 민주화 운동 혐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일이지 시민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자기의 철학의 이념에 꿰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이제 뉴라이트의 독립운동 혐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의, 인류, 도덕률, 인류의 보편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심지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까지 전부 희생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실했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도 단단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뉴라이트 이념에서는 이제 이 독립운동 혐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홍범도 장군이 살던 시절이나 하다못해 70년 전,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건 제가 시장주의라고 그랬어요.
시장형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시장형 인간이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모르는 사람과 앉아있을 때는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 극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이런 사람이 되죠. 공감형 인간이 된다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인간이 돼요. 자기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흥정도 하고 갖고 야박하게 굴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 인간이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뭐 아니면 떡볶이 몇 푼이라도 더 팔려고 이렇게 했던 분이 늙어서 전 재산을 뭐 학교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다른 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게 이제 시장형 인간을 표준으로 만드는 일종의 좀 이념적 또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공작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시장형 인간이 되는 경험은 며칠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이른바 네트워크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매일 시장 속에서 살아요. 아니 심지어 시장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최저가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내고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시장의 접속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동체적 가치나 도덕률을 뒤로 돌리게 되고 시장적 가치, 이익 극대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뉴라이트의 기반이 계속 저는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고 봐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념적 성향이 바로 이제 그 올드라이트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반공주의밖에 없었던 올드라이트의 시장주의를 결합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른바 사회 도덕성 회복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혐오해요. 거꾸로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산업화, 경제적 성장, 살만하게 됐다. 독재를 했어도 사람을 사법살인을 했어도 인권을 아무리 유린했어도 그것이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길이었다면 그거는 역사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기본을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관의 기본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많을수록 자기들도 근데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시장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거든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다르고 대량 판매자와 소량 판매자가 다르죠. 근데 그걸 일종의 공정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이제 과도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시장만큼 공정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느냐. 사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발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든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든가 우리가 부정식품을 시장에서 팔면 안 된다. 최저임금을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한 것은 시장이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인간 다음에 최저선을 정해놓고 시장은 그 최저선을 만족시키는 그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또 케인즈주의 이후에 인류가 확인한 이제 사고방식이었어요. 확립한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19세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 자체가 팔기 싫으면 안 팔는 것만 아니냐. 사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먹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 시장 자체의 자율성을 극대로 놔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겨서 예컨대 부정식품 먹고 식중독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시장 안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해결해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사익 추구자들이 다 갖게 되고 그들이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 부조리, 아니면 이제 범죄적 행위들 이런 것들은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영화 논리도 같아요. 사익의 극대화, 손실의 공공화.